안녕하세요, 황규선입니다. 오늘은 블록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 코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이 어떤 의미인지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블록 코딩에 필요한 환경을 구성하고 바로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어서 마이크로비트라는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 여러분이 받은 키트에 있죠. 그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피지컬 컴퓨팅도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용어 및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록 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기반의 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코딩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코딩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령 디스플레이 창의 크기를 800에 600으로 정한다 라는 명령을 타이핑을 하고, 배경색은 까만색으로 한다 라는 명령도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정렬은 가로 세로 중앙 정렬을 사용하고, 텍스트 크기는 50픽셀로 하며 텍스트를 표시해라.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를 표시해라. 어디에? 화면 중앙에 라는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코드가 잘 작성이 됐는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텍스트 기반의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기반 코딩에 비해서 블록 코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령어들이 블록처럼 구성되어 있고, 이 명령어들, 즉 블록들을 적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쌓아서 코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링크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용할 블록 코딩 툴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 코딩 툴에서는 필요한 명령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뭔가 텍스트가 표시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고양이가 헬로 월드라는 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아까는 프로세싱으로 헬로 월드를 화면에 표시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은 블록 코딩 방식으로 헬로 월드를 표시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 기반 코딩과 블록 코딩을 살펴봤는데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기반 코딩은 단점으로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일이
참고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 혹은 차츰차츰 이제 암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입이 다소 어려운 특징이 있죠. 또한 우리가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탈자 등으로 인해서 오류가 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한 글자만 잘못 쓰더라도 혹은 하나의 부호만 잘못 표시하더라도 텍스트 기반 코딩에서는 아예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기반 코딩은 대체로 언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컴퓨터 언어라고 말하는 C 언어라든가 아니면 C++, C샵이라든가 자바, 파이썬 등등의 언어를 통해서 확장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또한 우리가 샘플로 살펴본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래밍 도구 또한 자바 언어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바 언어의 풍부한 표현들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블록 코딩은 우리가 블록을 쌓아서 코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코딩에서 발생하는 오탈자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가 대부분 다 이렇게 블록 모양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바로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을 하는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블록을 찾아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스크래치 기반의 프로그램인데요. 툴인데요. 이 스크래치 기반의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코드를 바꿀 때 그 결과가 바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훨씬 더 작성해 나가는 게 수월하고 틀릴 일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명령들을 이렇게 블록 모양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에 없는 명령들 혹은 다른 언어에는 있지만 블록화되지 않은 명령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능들 혹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는 단점과 한계도 분명 갖고 있습니다. 블록 코딩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진입 장벽이 낮은 덕분에 매우 유용하게 코딩을 익혀가는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제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코딩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표현력을 보다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리적인 컴퓨팅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프로세싱이나 아니면은 스크래치 기반의 프로그램은 모니터 저 너머에서 무엇인가 구현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었죠. 혹은 그러한 컴퓨팅 환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물리적인 하드웨어, 전기, 전자, 디지털 장치들을 조작하고 제어하는 컴퓨팅 방식을 얘기합니다. 특히 단지 물리적인 장치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크린 너머와 스크린 앞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와 스크린 너머의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컴퓨팅 방식을 지칭하는 용도로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 혹은 장치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두이노라는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번 팀 러닝에서는 마이크로비트라는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마이크로비트는 마이크로비트 교육재단에서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는 제작하고 있는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비트 또한 교육용으로 개발이 됐고요. 초입자들, 즉 피지컬 컴퓨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피지컬 컴퓨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작은 보드이지만 이 안에는 꽤 많은 기능들, 센서들과 디스플레이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좀 덜 구성하고도 다양한 기능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습니다. 가령 보다 더 복잡한 장치나 마이크로비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는 마이크로비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장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두이노 같이 직접 전선들을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마이크로비트의 기능과 그리고 마이크로비트의 기능을 확장시켜주는 키트의 부품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급받은 키트는 두 종류가 있을 텐데요. 두 종류 구성물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키트 안에는 마이크로비트를 확장시켜주는 기본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 마이크로비트의 주변 장치들, 입출력 장치들을 이용해보고 이런 장치들로 무엇을 만들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코딩을 시작하려면 먼저 블록 코딩 환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어서 우리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즉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간단한 코딩을 해보고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그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이크로비트 보드를 PC에 연결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보면은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여러분 키트에는 USB 케이블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여러분 PC를 연결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키트가 배포가 됐을 텐데요. 키트는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는 키트와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키트 두 종류가 배포가 됐을 겁니다. 우리 마이크로비트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플라스틱 상자 키트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마이크로비트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 보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코딩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키트에서 USB 케이블도 꺼내주세요. 이렇게 생긴 USB 케이블도 꺼내서 이따가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를 연결할 겁니다. 종이 상자 키트에는 여기를 부품 박스 케이스를 살짝 열면 이 아래쪽에 USB 케이블과 마이크로비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비트와 USB 케이블을 꺼내서 이후의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할 마이크로비트인데요. 이쪽을 앞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앞면을 보면은 먼저 버튼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A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블록 코딩 툴에서도 각각의 버튼의 값을 입력받아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A 버튼이라고 하면은 마이크로비트의 왼쪽에 있는 버튼이고요. B 버튼이라고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LED가 가로 세로 5개씩 총 25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LED에는 우리가 아이콘을 만들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글자를 이렇게 스크롤링해서 지나가도록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0, 1, 2라고 하는 넓게 보이는 넓은 면적의 금속 판 부분이죠. 이 보이는데요. 0번, 1번, 2번 핀이라고 읽고 요 0번, 1번, 2번 핀은 범용 입출력이 가능한 핀입니다. 그 외에 작은 금속 판 부분도 보이실 텐데요. 부분적으로는 요 작은 핀들도 혹은 판들도 입출력으로 제한적이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외부 장치에 3V의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V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과 GND, 그라운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외부 장치와 연결하면 외부 장치에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뒷면을 보시면 USB 단자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 USB 단자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PC와 연결을 할 겁니다. 오른쪽에는 리셋 버튼이 보입니다. 리셋 버튼은 마이크로비트를 일시적으로 껐다가 다시 켤 때 사용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외부 배터리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는 3V, 즉 1.5V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칩이 보이실 텐데요.
이 칩은 USB 신호를 마이크로비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USB 신호 변환 칩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작은 칩이 있고 하얀 글씨로 콤파스 악셀레로미터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요 작은 칩이 가속도 또는 방향을 감지를 하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보다 큰 칩은 메인 프로세서이기도 하고 요 안에는 통신을 담당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요 마이크로비트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먼저 간단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같이 해보고요. 이후에 키트에 있는 확장 실드, 베이스 실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확장 실드를 이용을 해서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과정도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SB 케이블과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단자와 맞게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을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비트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설정을 한 후에 마이크로비트를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여러분 컴퓨터에 USB로 연결을 하면은 여러분 PC에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인식이 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를 열어보면 이런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details.txt에는 현재 여러분 마이크로비트의 속성들, 펌웨어 버전이라거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타내주는 주소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HTML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마이크로비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블록 코딩 툴, 마이크로비트를 프로그램하기에 가장 적합한 블록 코딩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윈도우용과 맥용으로 나눠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주소를 클릭하시고 그곳에서 요 블록 코딩 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윈도우 PC에서 작업하고 있으므로 윈도우용 툴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복사한 다음에 브라우저에 붙여 넣으면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하면 새로 저는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는데요. 얘를 열고 들어가서 마이크로빗 모어 데스크톱 실행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실행을 하면 우리가 사용할 블록 코딩 도구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어서 마이크로비트 모어 펌웨어도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 펌웨어가 하는 일은 좀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했던 마이크로비트 모어라는 소프트웨어와
와 마이크로비트 보드, 하드웨어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를 클릭하고 헥사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저는 브라우저에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고 헥사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았다면 다운로드 받은 펌웨어를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로 드래그 드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드롭해서 복사되는 과정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혹은 펌웨어를 마이크로비트에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펌웨어를 설치하면 여러분의 마이크로비트 보드의 LED, 가로 세로 5개씩 박혀있는 LED에 Tilt to Fill Screen 이라는 글자가 스크롤돼서 지나가고요. 이어서 일부 LED 몇 개가 반짝이는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Tilt to Fill Screen 이라는 글자가 지나가고 또 일부 LED가 반짝이는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이때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여서 모든 LED가 켜지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펌웨어를 마이크로비트에 넣으면 설치를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5개 LED 매트릭스의 일부분만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중간중간 글자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글자가 다 사라진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이면은 요 가속도 센서랑 콤파스 센서가 작동을 해서 요 깜빡이는 LED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25개의 LED가 모두 다 들어오도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 콤파스를 설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좀 늦어서 다시 글자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지나간 다음에 다시 요 정렬을 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5개가 들어왔고 웃는 얼굴이 방금 지나갔죠. 이러면 마이크로비트의 요 콤파스 센서, 나침반 센서가 다 설정이 된 거고 이제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LED, 즉 25개의 LED가 모두 다 켜지도록 마이크로비트의 기울기를 잘 이리저리 기울였다면은 이어서 웃는 모습이 요 LED로 표시가 되고 텍스트도 표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스크래치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스크래치 링크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스크래치 모어라는 프로그램과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는 스크래치 링크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풉니다. 자, 이러면 스크래치 링크는 금방 다운로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고 스크래치 링크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다 됐고요. 저는 런치 스크래치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이 창을 닫는 것과 동시에 스크래치 링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스크래치 링크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마이크로비트 모어를 실행하고 마이크로비트 모어라는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비트 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 모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아까 압축을 풀어둔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요. 마이크로비트 모어의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마이크로비트 모어 데스크톱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제 왼쪽 팔레트로 가서 하단에 있는 마이크로비트 모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명령 블록들이 보이는데 위에 보시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이크로비트 모어 소프트웨어랑 마이크로비트 보드가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기기 이름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스크래치 링크가 실행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비트 보드에 펌웨어를 넣고 LED 25개를 다 켜지 않았거나 그렇다면은 마이크로비트를 검색을 하지 못하니까 앞의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바랍니다. 마이크로비트가 검색이 되면 연결하기를 누르고요. 연결됨이라고 뜨면 편집기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러면 블록 코딩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주황색이었던 것이 지금 녹색 체크 표시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 소프트웨어 또는 간단히 줄여서 스크래치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스크래치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를 살펴본 분이라면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와 스크래치가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맨 위에 보이는 것은 툴바입니다. 툴바에는 마이크로비트 모어 프로젝트 또는 스크래치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랑 연결된 아이콘이 있고요. 이어서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로 블록 명령들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일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 명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은 작업한 걸 되돌리기, 즉 취소하기와 터보 모드 켜기가 있습니다. 터보 모드를 켜면은 우리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에는 이 스크래치 기반 마이크로비트 모어보다는 스크래치 자체에 대한 연습과 학습을 할 수 있는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현재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탭입니다. 현재는 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코딩에 필요한 다양한 블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모양을 클릭하면 스프라이트는 이렇게 무대에 등장한 배우 같은 역할을 하는 객체를 얘기합니다. 스프라이트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소리 탭을 클릭하면 소리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코드 탭을 보시면 왼쪽으로 동작, 형태 등등으로 표시된 동그라미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팔레트라고 합니다. 각각의 범주 혹은 카테고리는 관련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각도와 관련된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스프라이트의 모습 또는 말풍선, 생각풍선 등과 관련된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리 팔레트에는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고요. 이벤트 팔레트에는 소위 이벤트라고 하는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스크래치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어떤 명령을 수행한다 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제어에서는 시간을 제어하거나 코드의 반복 횟수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선택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명령들이 있고요. 코드를 멈추거나 아니면 스프라이트를 복제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게 되는, 반응하게 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지 팔레트에는 마우스에 닿았는지 여부, 즉 충돌 판단을 하거나 색깔에 닿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령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벽이라는 것은 무대의 상하 좌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스프라이트가 충돌하는 것 혹은 닿는 것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 다른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 등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스프라이트가 뭔가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입력을 다 하는지를 감지하는 것도 역시 이 감지 팔레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키 입력과 관련된 마우스 입력과 관련된 것도 감지 범주에서 처리를 합니다. 타이머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경과한 시간을 측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머 초기화는 마치 스톱워치를 0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명령이고요. 이후에 바로 측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대 및 다른 스프라이트의 번호, 배경 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모양을 보면은 모양마다 이렇게 번호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번호들을 감지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산에는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난수 혹은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는 명령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의 교집합, 왼쪽과 오른쪽의 합집합, 값의 부정 등등을 처리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결합하거나 문자열에 특정한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이라든가 나머지 값을 구하는 연산자, 그리고 반올림, 절대값 등등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값들, 명령들을 처리해주는 블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해두는 상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값들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하거나 얼마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화면에 무대에 변수를 보이게 하거나 숨기게 하는 등등의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나만의 블록은 앞에서 쭉 언급한 블록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다시 압축해서 나만의 명령 블록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비트 모어, 이거는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을 제공을 하는 곳입니다. 팔레트 아래쪽에 보시면 확장 기능 추가하기 라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본적인 기능 외에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확장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기능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새로 설치한 마이크로비트 모어의 기능들에 비하면 다소 빈약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의 기능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크래치의 다른 버전, 즉 마이크로비트 모어 버전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넓게 보이는 영역이 코딩 영역입니다. 블록들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다고 했는데요. 가령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라고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왼쪽에 있는 팔레트에서 원하는 블록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코딩 영역으로 드래그 드롭해서 소위 코드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도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고양이가 안녕이라는 말을 2초 동안 말풍선 안에 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 또는 줄여서 그냥 스크래치는 무대라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무대는 우리가 작성한 모든 코드 그리고 우리가 편집한 모양, 소리들이 보여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대 위에는 지금 스프라이트가 있죠. 스프라이트는 쉽게 말하면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스프라이트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스프라이트들 또는 배우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현재는 하나의 스프라이트만 스프라이트 리스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싶다면 스프라이트 리스트 우측 하단에 있는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대에 또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보면은 처음에 있었던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해당 코드가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작성을 했었죠. 하지만 새로 추가한 스프라이트에는 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코드를 각 스프라이트마다, 즉 각 스프라이트라는 객체마다 별도로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코드는 일종의 대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1번이 해야 될 일은 스프라이트 1의 코딩 영역에 작성을 해주고 지금 앱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는 우리가 새로 대본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스프라이트 리스트 오른쪽에는 무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무대와 관련된 코드 블록들이 나타납니다. 무대는 다른 스프라이트와는 다르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안녕 말하기, 뭐뭐 생각하기 등등의 블록이 나타나지만 무대에는 그러한 블록들 중 일부가 없습니다. 즉 대체로 스프라이트들이 갖고 있는 팔레트와 무대의 팔레트는 매우 비슷하지만 무대에는 일부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 무대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할 때는 무대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면 되고요. 무대 위의 스프라이트를 제어하고 싶을 때는 해당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스프라이트를 지울 때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무대 또한 무대의 배경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야구장의 모습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극지방의 모습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모습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무대만의 모양 혹은 배경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무대 위 왼쪽을 보면 시작하기 그리고 멈추기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려면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프로그램을 멈추려면 멈추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대 오른쪽 위를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면
무대랑 스프라이트 리스트가 작아지고 대신 코딩 영역이 늘어나서 코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버튼은 무대를 전체 화면으로 표시를 해서 여러분이 완성한 프로젝트를 시연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우리가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 프로그램 혹은 스크래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안녕을 2초 동안 말하는 코드는 이미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비트 모어 팔레트로 가서 A 버튼이 눌러졌을 때 라는 블록을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이크로비트 A 버튼, 왼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A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비트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고양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러분이 스크래치의 코드가 실행된다는 표시, 즉 블록들 외곽에 하이라이트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B 버튼에 대한 코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하기를 하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B 버튼이 눌러졌을 때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에 있는 A 버튼을 눌렀을 때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이 값을 -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의 버튼을 눌러서 고양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조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A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요. 마치 뒷걸음질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관련된 블록을 찾아서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방향과 관련된 코드는 동작 팔레트에 있습니다. 여기에 90도 방향 보기라는 블록이 있는데요. 이 블록을 저는 요 사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지금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것을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B 버튼을 눌렀을 때도 역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오른쪽 방향을 보도록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버튼을 눌러보면 왼쪽을 A 버튼을 눌렀는데 뭔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졌습니다. 그냥 좌우 대칭이 됐으면 좋겠는데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회전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요 스프라이트는 이렇게 90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90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좌우로
왼쪽 오른쪽으로만 모습이 뒤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전 방식에서 정하는데요. 왼쪽 오른쪽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회전하지 않기는 아예 시계 방향이나 왼쪽 오른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거고요. 회전하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고 여기도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위치를 각도를 다시 90으로 정한 다음에 A 버튼을 누르면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향하는 거는 좋은데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이거는 이미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고양이의 전면, 즉 앞이라고 정해지는 것이 왼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A 버튼을 눌러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여라. 이것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A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 A 버튼을 누르면 왼쪽을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B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움직이기라는 것은 무대의 어떤 좌표값에 따라서 혹은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무대 위에 등장해 있는 스프라이트가 전면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 즉 스프라이트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크래치 같은 경우 우리가 A 버튼을 눌렀을 때, B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을 바라보며 이동하고 싶다 라는 것이 주어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작동이 일어나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어가는 것, 즉 코드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쌓아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순차적 구조, 반복 구조, 그리고 선택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즉 우리가 코딩을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차례차례로 어떤 작업들이 처리돼서 종료에 이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선택적 구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어떤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실행되는 내용이 선택적으로 달라집니다. 반복 구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떤 명제의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일정한 횟수 또는 무한히 반복하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 구조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순차적 구조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요. 작성했던 코드를 이렇게 지우고요. 코드를 지울 때는 팔레트로 드래그 드롭을 합니다.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고 팀 러닝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을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것을 순차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안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말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순차적 구조라고 말합니다. 한편 선택적 구조라는 것은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명령 블록이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는 알고리즘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지에서 묻고 기다리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블록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넣고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앞서 얘기들을 쭉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학생인가요? 선생님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답을 입력을 하면은 그 답이 대답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대답 블록에는 학생 또는 선생님이라는 입력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약 대답이라는 값이 학생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선택적 구조입니다. 명제는 이렇게 육각형 블록 육각형 블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요. 현재 명제는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이 학생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면 나도 학생이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참이 아니라면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블록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블록은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코드를 줄이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또는 체크를 하면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블록은 실행되지만 그 위에 있는 나도 학생이에요 라는 블록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구조를 선택적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반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요. 다시 제어에서 반복 구조는 몇 번 반복하기와 무한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가령 10번 반복하기를 넣고 아까처럼 움직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제어해서 1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리기를 해보겠습니다. 5번만 해볼까요? 그리고 아마 왼쪽으로 움직여 갈 테니까 조금 스프라이트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에 걸쳐서 5번 동안 반복해서 1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리기를 수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반복 구조는 요 C 모양의 블록 안에 있는 블록들을 요 횟수만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서 무한 반복하기는 횟수 제한 없이 무한 반복해서 코드들을 실행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한 반복하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요 C 안에 있는 두 개의 코드들을 제한 없이 무한히 반복하는 만큼 그 이후에 진행할 일들이 차례를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몇 번 반복하기는 반복하기가 끝난 다음에 밑에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스프라이트가 5번 반복해서 10만큼 움직이다가 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반복하고 뭐뭐 생각하기라는 블록까지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반복하기는 이 밑에 아예 코드를 붙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코드를 붙일 수 있다 없다는 요철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는데요. 몇 번 반복하기는 밑에 이렇게 요철이 있어서 다른 코드를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지만 무한 반복하기에는 요 밑에 코드를 붙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에는 코드를 붙일 수 있지만 밑에는 코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얼마만큼 움직이기, 몇 초 기다리기만 무한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될 기회가 없으므로 아예 부착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알고리즘의 반복적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비트와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 보드 또는 하드웨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전면을 보시면 중앙에 LED 매트릭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칩 LED가 가로로 5개 그리고 세로로 5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버튼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A 버튼, B 버튼이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버튼입니다. 밑에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출력 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V를 외부 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핀도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PC와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리셋 핀이 보입니다. 리셋 핀은 마이크로비트를 일시적으로 껐다가 다시 켜는 기능을 합니다. 그 오른쪽에는 외부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V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작은 칩은 마이크로비트 보드와 PC를 USB로 연결할 때 USB 장치로 인식시켜 줄 수 있는 USB 칩이 달려 있고요. 왼쪽에는 블루투스 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칩을 활용하면 마이크로비트와 마이크로비트 간의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안테나가 이렇게 기판에 새겨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밑부분 좌측 하단 부분에는 가속도 센서, 즉 모션 센서라고 하는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속도뿐만 아니라 콤파스, 즉 방향계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일종의 어떠한 회전치까지, 즉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가속도가 즉 흔들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키트의 구성품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할 수 있는 베이스 또는 확장 보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센서들과 소리나 빛 등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 장치들, 그리고 모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릴레이와 모터 등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키트들을 다루는 내용까지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버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버튼 사용법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버튼을 눌러서 LED 매트릭스에 있는 아이콘 혹은 이미지를 바꾸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트 모양으로 보여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A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코드를 작성했으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하트가 표시가 돼야 될 텐데요. A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버튼을 눌렀을 때 하트가 잘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코드를 잘 작성했고 그 코드가 마이크로비트와 잘 연결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 버튼을 눌러서 다른 모양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B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일단 이 패턴은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아이콘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했으니 B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그린 아이콘이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 버튼을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B 버튼을 작동하는 코드를 올렸으니 이제 B 버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버튼을 누르면 얼굴이 표시되어야 할 텐데요.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B 버튼을 눌렀더니 얼굴이 잘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A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되던 하트도 역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A 버튼과 B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LED 매트릭스의 요 패턴을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때 또는 흔들었을 때, 점프하였을 때, 즉 보드를 우리가 흔들거나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이번에는 move라는 글자가 스크롤되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다 작성했으니까 마이크로비트를 위아래로 흔들어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올린 코드는 마이크로비트를 움직이면, 즉 흔들거나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작동을 하는 코드였죠. 우리가 마이크로비트를 움직이면은 살짝 움직였는데요. 지금 move라는 글씨가 스크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흔들면 역시 충격 때문에 우리가 넣어두었던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울이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방향이 아니라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tilt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했으니 마이크로비트를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이번에는 마이크로비트를 왼쪽으로 기울이면 tilt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코드를 작성을 했죠.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왼쪽으로 기울이면 tilt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똑바로 세우면 글자가 표시되지 않고요. 왼쪽으로 기울이면 tilt, 기울어졌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 기반의 마이크로비트 모어 또는 스크래치를 이용을 해서 블록 코딩, 알고리즘,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트에 있는 보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과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해서 보다 풍부한 작동을 구현하는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블록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의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을 연결해서 좀 더 피지컬 컴퓨팅의 영역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